남편의 비서가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나를 도발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진을 0명이 넘는 전 직원이 이용하는 사내 메신저 전사 공지방에 전송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남편을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냈고 그에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진 속에서 내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몸은 정성스럽게도 내가 그에게 사준 짙은 회색울 코트로 덮여 있었다.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는 이랬다. 백희진 이사님, 윤태경 대표님께서 과음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제 곁에 머무실 겁니다. 나는 그 사진을 정확히 3초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그 사진과 대화 내역을 캡처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해 전사 공지용 메신저방에 캡처본을 동시에 전송했다. 축하해, 강나라 씨. 성공적으로 남의 남편을 낚아챘네. 드디어 대표이사 사모님 자리까지 올랐군.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른 직후 나는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이 모든 과정을 나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 없이 해치웠다. 이틀 뒤 내가 다시 휴대전화를 켰을 때 화면은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 알림으로 멈춰버릴 지경이었다. 기억을 되짚어보자. 윤태경의 비서 강나라가 보낸 사진이 화면을 밝히며 팝업 알림으로 떴을 때 남편 태경은 새하얀 호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골아떨어져 있었다. 어둡고 칙칙한 조명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위에는 내가 바로 그날 아침 출근길에 직접 챙겨준 울 코트가 덮여 있었다. 나는 그 코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침에 그를 배웅하며 입혀주었던 그 코트. 기세는 내가 작별 키스를 하며 남겼던 립스틱 자국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터치해 캡처를 하고 사내 메신저에 올려버린 것이다. 전송 로딩바가 초록색으로 꽉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껐을 때 세상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거실의 높은 통유리창 너머로 소리 없는 바다 같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와인셀러로 다가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얼음 조각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사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오늘 낮에 픽업해온 주문 제작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한 쌍의 아름다운 블랙스완 모양이었다. 낮에 태경은 전화를 걸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저녁 접대가 있다고 했다. 조금 늦겠지만 끝나고 가서 파티하자. 알았지? 그가 말했다. 알고 보니 그가 말한 비즈니스 접대란 이런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파티의 연장선이었던 셈이다. 나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케이크로 다가갔다. 오만하게 목을 쳐들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블랙스완. 나는 손가락을 뻗어 그 목을 가볍게 짓눌렀다. 백조의 목이 부러지며 부드러운 크림 속으로 처박혔다. 아깝게 됐네. 나는 잔에 담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태우며 넘어갔다. 완벽했다. 대학 시절 시작되어 8년을 이어온 인연, 밑바닥부터 시작해 우리 회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기까지의 여정. 이제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온 것 같았다.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가장 큰 캐리어를 꺼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온전히 내 것인 것들만 챙겼다. 그와 관련된 것은 단 하나의 작은 물건도 남기지 않았다. 함께 샀던 커플룩, 그가 선물한 값비싼 보석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어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다. 마치 내 몸에서 한 남자라는 독소를 완전히 빼내는 해독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눈물도 분노의 폭발도 없었다.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얼음장 같은 냉정함으로 자기 자신의 썩어 들어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집도하는 기분이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 시간 후 캐리어는 터질 듯이 꽉 찼고 그 옆에는 3개의 거대한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였다.
내가 예약한 24시간 포장이사 업체는 정확히 새벽 3시에 도착했다. 직원들은 말없이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내 짐을 트럭으로 옮겼다.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해 가꾸었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벽에는 여전히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태경은 그런 나를 믿을 수 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벽에서 사진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냥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액자가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출발하시죠. 내가 이사업체 직원들에게 말했다. 동이 트기도 전 짐을 실은 트럭이 고급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심의 도로로 합류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새 거처는 몇 달 전 내가 남몰래 매입해둔 한남동의 신축 아파트였다. 그동안 쭉 비워두었던 곳이다.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말했다. 여자는 만약을 대비해 항상 비상구를 마련해 두어야 해. 이제야 그 결정이 얼마나 완벽하게 옳았는지 깨달았다. 짐을 다 옮겼을 때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낯선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고 나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경의 비서 강나라.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반이 된 그녀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아름답고 똑똑하며 유능한 직원이었다. 적어도 사내에서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었다. 내가 태경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러 회사에 들를 때면 그녀는 항상 환한 미소로 날 맞이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 이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 취향을 세세하게 기억해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 두곤 했다. 게다가 업무적인 면에서도 자신과 태경이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은연중에 과시하곤 했다. 예를 들어 태경의 눈빛 하나만 보고도 그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알아챘고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완벽하게 문장을 보충했다. 언젠가 그녀는 농담조로 내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백 이사님, 가끔은 제가 이사님보다 대표님을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남자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적인 삶의 동반자는 결코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와 생각하니 내가 너무 순진했다. 아니, 지나치게 자만했다. 그 자만심 때문에 나는 수많은 기이한 신호들을 무시했다. 태경의 귀가 시간이 갈수록 늦어지던 것. 가끔 그에게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던 것. 어느 순간부터 그가 은연중에 나라의 말투를 빌려 내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한 것. 희진아, 당신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야. 나라 씨 기획안이 현실적이지. 나라 씨가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크다고 하던데. 좀 더 지켜보자고. 나라, 강나라.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는 빈도가 날이 갈수록 늘었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업무적 소통이라고만 여겼다. 그 사진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거짓된 평온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전까지는 눈을 감자 그 사진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태경의 잠든 얼굴, 내 코트, 그리고 나라의 도발적인 메시지. 그녀는 어떻게 그런 대담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녀는 내가 회사와 태경의 체면을 위해 분노를 꾹 참을 것이라 베팅했을 것이다. 내가 남몰래 그녀를 불러내 조용히 타일러 내거나 아니면 태경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결국 남자의 순간적인 실수라는 뻔한 변명을 받아들일 거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승리자가 되어 태경 곁에 남고 결국 나를 밀어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겠지.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다. 나 백희진은 그런 거래 조건 따위에 타협할 위인이 아니었다. 네가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면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무대를 마련해주지. 회사 직원 1000명이 너희들의 그 더러운 불륜의 증인이 되게 해주마.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단지 최근 2년 동안 단 한 번의 꿈도 꾸지 않은 채 가장 깊고 무겁게 잔잠이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이틀이 지나서야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햇살이 원목 마루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방은 낯설었지만 공기 중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일어나 베개 옆에 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이틀 동안 꺼두었던 폰, 폭풍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확인할 시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익숙한 로고가 뜬 직후 통신 신호가 최대치로 잡혔다. 그 다음 순간 내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끊임없고 미친 듯한 진동이 기기를 내 손에서 튕겨낼 것 같았다. 부재중 전화, 문자,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알림이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들어왔다. 부재중 전화 수백 통. 읽지 않은 메시지는 셀 수조차 없었고 메신저 알림 숫자는 순식간에 999 플러스를 찍었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휴대전화가 뜨거워지고 화면이 버벅거렸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가장 위에는 199통이라는 부재중 알림과 함께 태경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아래로는 회사 임원들,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이 줄을 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침대 위에 던져두었다. 주방으로 가 간단한 아침을 만들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따뜻한 우유 한 잔. 나는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를 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이 아무리 파괴적일지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태경의 메시지는 단 하나도 읽지 않았다. 전사 게시판을 열었다. 이틀이면 스캔들이 완전히 숙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메신저 창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의 축하 메시지는 심해 폭탄처럼 작용했다. 내가 메시지를 올린 직후 몇 분간은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인사본부장이었다. 그는 경악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무수한 수군거림이 채팅창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백 이사님 계정 해킹당하신 거 아니에요? 사진 속 분 대표님 맞잖아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뇌 정지옴. 비서 강나라? 이건 진짜 선세계 넘었네. 초기 충격이 가신 후 여론은 빠르게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침묵하며 사태를 관망했고 어떤 이들은 신나게 뒷담화를 즐겼으며 벌써부터 파벌을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평소 나라와 친하게 지내던 한 여직원이 참지 못하고 그녀를 변호하는 글을 올렸다. 여러분,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주세요. 나라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곧이어 다른 이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대표님과 이사님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불가능해요. 이사님이 그냥 농담하신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순진한 방어 논리는 보다 구체적인 증언들에 의해 금세 박살났다. 농담? 이런 사진으로 농담을 한다고? 눈 삐었어? 강나라가 보낸 메시지 안 보여? 오늘 밤은 제 곁에 머물 겁니다. 라잖아. 이걸 어떻게 변명해? 나 예전부터 제 수상했어. 매일 화장을 일하러 온 게 아니라 클럽 갈 것처럼 하고 오잖아. 내 말이 지난번 프로젝트 완료 회식 기억나? 자기가 흑기사 하겠다며 대표님 술 대신 마시고 떡실신하더니 기어 이 대표님 차로 데려다 달라고 뗐었잖아. 사람이 넘어지면 주변에서 가차없이 돌을 던지는 법이다. 나라가 공들여 쌓아온 무결점 이미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드디어 메신저 방에 등판했다. 그녀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마치 모니터 앞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가련한 피해자인 양. 문장마다 처량함이 뚝뚝 묻어났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제 사적인 문제로 이 귀중한 업무 공간을 더럽히게 되어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제 저녁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표님께서 억지로 과음을 하셔야 했고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저는 비서로서 대표님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기에 근처 호텔로 모셔 쉬시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취하셔서 옷이 조금 더러워졌기에 저는 대표님의 재킷을 벗기고 제 차에 있던 코트를 덮어드렸습니다. 그건 백 이사님께서 예전에 사무실에 두고 가신 코트였고 제 행동은 오로지 대표님께서 감기에 걸리실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을 눕혀드린 후 저는 바로 호텔을 나왔습니다. 댁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으셨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사님 메신저가 생각나 무사히 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 단어 선택이 부적절하여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인정하지만 맹세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두려워 온몸이 떨립니다. 저와 대표님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철저한 공적인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희진 이사님, 부디 오해를 푸시고 이 글을 보신다면 나타나셔서 해명해 주십시오. 여자로서의 제 명예는 완전히 짓밟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야말로 고단수 연기자, 비련의 여주인공 납셨다. 이 공개 입장문은 계산이 아주 완벽하게 깔려 있었다. 자신을 일에 헌신하다 부당하게 모함받은 피해자로 포장하면서 모든 화살을 내게 돌렸다. 내가 멋대로 오해해 섣부르게 스캔들을 터뜨린 탓에 한 여성의 선량한 명예가 무참히 짓밟였다는 논리였다. 이 입장문이 올라온 후 사내 메신저의 기류는 다시 미묘하게 변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역시 오해였네. 백 이사님이 이번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듯.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게시판에 올리다니. 내 말이, 나라 씨 아직 어린데 회사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나라 씨, 힘내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여론전으로 놀아보고 싶다 이거지? 좋아, 강나라. 넌 날 너무 과소평가했어.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수신 전화가 떴다. 발신자 이름을 보자마자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태경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다. 나는 전화가 울리도록 내버려 두다가 자동 연결이 끊어지기 직전인 마지막 몇 초에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음 순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경노한 고함이 터져 나왔다. 희진이 너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너 미쳤니?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든 거야? 태경이 앞길을 아예 망치려고 작정했어? 극도의 분노로 갈라진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 뒤로 무언가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쳐지는 굉음이 들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살짝 떼고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시치미를 때 네가 한 짓거리 때문에 지금 전 직원이 다 알게 생겼잖아. 넌 우리 태경이 체면이랑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안중에도 없니? 이 독한 기집애야. 나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가 숨이 차 헐떡이는 소리가 들릴 때쯤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그 귀한 아들한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태경이가 뭘 어쨌다고.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만나고 술 좀 과하게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 나라라는 아가씨가 호의로 도와줬다는데 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독사같이 물어뜯어? 네 집안 가정교육이 그따위냐? 결혼기념일 밤에 다른 여자, 호텔방에서 자빠져 자는 남편을 눈 감아주는 게 가정교육이라면 저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나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제가 남편을 위해 직접 산 코트를 덮어주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저를 도발하는데도 호구처럼 가만히 있을 만큼 저는 관대하지 못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곧바로 시어머니의 어조는 분노에서 아들을 향한 맹목적이고 황당한 방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남자가 밖에서 잠깐 바람 좀 쐴 수도 있지. 그걸 이 사달을 내서 집안 망신을 시켜? 태경이 앞날이랑 이 가정을 위해서 그깟 거 하나 좀 못 참아? 참으라고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소리 내어 웃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마침내 말문이 막힌 듯 악을 쓰기 시작했다. 잘 들어, 백희진. 우리 윤씨 집안은 너같이 독살스러운 며느리 용납 못한다. 지금 당장 회사로 달려가서 사내 게시판에 네가 악의적으로 장난친 거라고 해명해. 그리고 나라라는 그 아가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럼 이번 일은 덮어주마. 사과요. 내 입가의 미소는 더욱 차가워졌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네가 없으면 우리 태경이가 못 살 줄 알아? 똑똑히 들어. 우리 태경이 좋다고 줄 선 여자가 트럭으로 한가득이야. 너보다 어리고 예쁘고 훨씬 고분고분한 애들로. 그거 정말 희소식이네요.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그럼 부지 그 훌륭한 여자분으로 빨리 교체하시죠. 저도 1초도 더 머물 생각 없으니까요. 명심해. 내 아들한테 당장 너랑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너 같은 건 한 푼도 안 주고 빈몸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다. 네, 그러시죠? 이혼 소장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통화를 종료하고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내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하며 오로지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것. 그것이 내가 5년간 겪어온 시어머니의 진짜 본성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화면에 절친의 이름이 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희진아, 드디어 연락됐네. 너 괜찮아? 수화기 너머로 헤드헌팅 회사 임원으로 있는 대학 동기 세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괜찮아. 세희의 목소리를 듣자 팽팽했던 신경이 조금 풀렸다. 다행이다. 살아있었구나. 나 진짜 걱정했는데. 와, 너 이번에 쓴 방법 완전 매운맛이더라. 사내 공용 메신저에 폭탄을 터뜨리다니. 지금 업계 전체가 이 얘기로 난리도 아니야. 윤 대표 회사 지금 쑤셔놓은 벌집처럼 난장판일걸. 세이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한 통쾌함과 옅은 카타르시스가 배어 있었다. 당연하지. 일부러 엿먹으라고 판을 키운 건데 지금 아주 속이 다 시원해. 나도 내 방식 적극 찬성해. 그런 쓰레기 같은 바람둥이 새끼들한테는 자비 따위 필요 없어. 근데 다음 계획은 뭐야? 그 강나라라는 비서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 지금 회사에서 즙자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네가 오해한 거라고 너를 히스테리 부리는 미친년으로 몰아가고 있어. 알아. 게시판에 올린 비련의 여주인공 감상문 이미 읽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사실을 뒤집어 엎도록 그냥 둘 거야? 세희가 걱정스레 물었다. 나는 식은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서두를 거 없어. 내가 말했다. 총알이 날아갈 시간을 좀 줘야지. 여론전의 핵심은 적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는 거야. 나라가 동정표 얻으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면 마음껏 하라고 해. 더 열심히 연기하고 눈물을 쏟아낼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역풍은 더 치명적일 테니까. 나는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게 아니야. 그 여자가 평생 떼어낼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 박아버릴 생각이야. 2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그럼 오늘 어쩔 생각인데? 그냥 집에만 있을 거야. 나는 창밖에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회사로 갈 거야. 내 몫을 되찾아야지.
그리고 무대의 주연 배우 2명한테 인사도 좀 하고. 대박, 나도 갈게. 네 지원군 해줄게. 오늘 마침 스케줄도 비어서 바로 튀어갈 수 있어. 마음만 받을게. 나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여긴 내 전쟁터야. 내 손으로 끝내. 전화를 끊은 나는 침실로가 옷장을 열었다. 최근에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아 태그도 떼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몸매를 강조하고 허벅지까지 깊게 파인 부인에게 강렬한 레드 드레스를 골랐다. 거기에 10cm 높이의 블랙 스틸레토 힐을 매치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이지적이면서도 서늘한 인상을 주는 메이크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극도의 자신감과 공격성을 뿜어내는 새빨간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거울 속에 비친 생기 넘치는 내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백희진, 돌아온 걸 환영해.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차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여의도의 본사 오피스.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다. 메인 빌런인 내가 빠진 상태에서 그들이 그 싸구려 심파극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내 차는 화이트 포르쉐였다. 회사가 성공적으로 IPO, 기업 공개를 마친 날 태경이 선물한 차였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이토록 비꼬는 말로 들릴 수가 없었다. 차는 여의도 금융가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갔다. 그곳에는 나와 태경이 맨손으로 일궈낸 비즈니스 제국이 있었고 동시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함정의 무대가 있었다. 나는 회사 지하 주차장의 전용 구역에 포르쉐를 세웠다. 시동을 껐지만 바로 내리지 않았다. 룸미러로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피처럼 붉은 입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완벽했다. 이것이 내가 입고 나갈 전투복이자 무기였다. 문을 열고 내렸다. 스틸레토 힐의 뾰족한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명쾌한 소리를 냈다. 또각, 또각. 이 소리는 텅 빈 지하 주차장 전체로 울려 퍼지며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단숨에 꼭대기 층 버튼을 눌렀다. 대표이사 집무실이 있는 층. 팅!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익숙한 안내 데스크, 익숙한 회사 로고, 그러나 오늘의 분위기는 소름 끼치도록 기이했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해야 할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허공을 떠도는 불안한 시선들, 쫑긋 세운 귀, 메신저로 쉴 새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가십거리와 남의 불행을 즐기는 묘한 흥분감이 가득했다.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내가 그들의 시야에 나타나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얼어붙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경악, 호기심, 동정, 그리고 불행을 즐기는 눈빛들. 수천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살짝 든 채 정면만 응시했다. 내 목표는 복도 끝에 있는 대표이사 집무실이었다.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서 오직 내 하이힐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내 걸음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 주인공이 드디어 무대에 등장했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쳤다. 집무실에 가까워질수록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미쳤다. 백 이사님 진짜 저 차림으로 오셨어. 이건 완전 선전포고네. 팝콘 각이다. 비서 강나라 아직도 대표님 방에 있어. 아침에 울면서 들어가더니 아직도 안 나옴.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좋아. 관객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군. 나는 육중하게 닫힌 붉은 마호가니 문 앞에 섰다.
방음문이었지만 안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나라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내 등에 꽂히는 수많은 관객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손을 뻗어 문고리를 확 돌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이 열리며 방 안의 전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동시에 복도에서 귀를 기울이던 관객들에게도 그 꼴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대표이사 집무실. 태경은 책상 쪽에 서 있었고 나라는 접견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빗속에 여린 꽃잎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태경은 손에 티슈를 쥐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그녀에게 티슈를 건네려던 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어쩔 수 없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경악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라는 나를 보자마자 누군가 목을 조른 것처럼 울음을 뚝 그쳤다. 그녀의 눈동자에 짙은 공포가 스쳤으나 다음 순간 더 깊은 슬픔과 더 많은 눈물로 그 두려움을 감춰버렸다. 반면 태경은 나를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티슈를 든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멈췄다. 방 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이 눈물겨운 장면을 감상했다. 그리고 정적을 깨듯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윤태경 대표님, 제가 방해를 했나요? 아무래도 제가 올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방 안의 공기를 바늘처럼 잔인하게 터뜨렸다. 태경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손을 거두며 티슈를 구겨쥐었다. 희진아, 극도로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여긴 대체 왜 온 거야? 네가 무슨 난리를 쳐놨는지 알기나 해? 나는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내 시선은 그를 뚫고 지나가 소파에 쭈그려 앉아있는 나라에게 꽂혔다. 그녀는 여전히 불쌍한 피해자 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눈은 붉게 퉁퉁 부어 있었고 긴 속눈썹은 곧 떨어질 듯한 눈물방울로 젖어 있었다. 내 시선을 느낀 그녀는 겁먹은 아기 사슴처럼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강나라,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만 울지? 우리 회사 예산에 오스카 여우주연상 상금은 편성된 적 없으니까 나라의 몸이 눈에 띄게 흠칫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보며 억눌린 목소리로 변명했다. 백 이사님,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아니, 넌 정확히 알고 있었어. 나는 문을 닫아밖에 시선들을 차단하고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꺼운 카펫 위를 걷는 내 하이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걸음에는 숨막히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네가 타이핑한 글자 하나하나, 네가 전송한 사진 하나하나, 넌 그 파장이 어떨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 네가 원한 게 바로 이거잖아. 안 그래? 아닙니다. 그녀가 다급히 고개를 저었다. 진주알 같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 그저 대표님 상태가 걱정돼서 이사님께 연락드리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아, 그래? 나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문제의 그 사진을 열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사준 코트를 덮어주고 이렇게 노골적인 구도로 사진을 찍어서 오늘 밤은 제 곁에 머물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덧붙이는 거. 나라 씨, 세상 사람들은 이걸 연락을 취했다고 부르지 않아.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작은 못이 되어 나라의 심장에 정확히 밝혔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내가 태경 앞에서 자신의 수작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폭로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땐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그녀는 여전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그만해. 태경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눈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백희진, 그만해. 여긴 회사야. 나는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잡힌 손목이 욱신거렸다. 회사면 뭐? 언제부터 대표실이 삼류 불륜 극장으로 전락했지? 불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 그는 다급히 방어했다. 난 함정에 빠진 거야. 그날 밤 클라이언트가 억지로 술을 먹였고 필름이 끊겼다고. 아무 기억도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을 들은 것처럼 그의 말을 되뇌었다. 그래. 깨어보니 호텔 방에 나 혼자였어. 바로 프런트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하려 했는데 전날 내 층 CCTV가 고장 났다는 거야. 이 정도면 증명된 거 아니야? 누군가 배후에서 나를 묻어버리려고 작정한 거라고. 태경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나에게 믿게 하려고 필사적이었다. 벌겋게 핏발이 선 눈으로 당황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의 나라면 마음이 흔들려 그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내게는 이 모든 게 그저 코미디였다. CCTV가 고장나? 지금 삼류 아침 드라마 대본 쓰니? 내가 그런 뻔한 핑계를 믿을 것 같아? 이건 사실이야. 희진아, 왜 날 못 믿어? 그가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어떻게 믿어?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소파에 웅크린 나라를 가리켰다. 네 비서가 한밤중에 친절하게 널 호텔로 모셨다는 걸? 내 비서가 친절하게 내 코트를 내게 덮어줬다는 걸? 아니면 그녀가 내게 친절하게 그 사진을 보냈다는 걸? 태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변명도 나라가 보낸 사진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나라의 행동이 이 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휘익 돌려 나라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강나라, 대체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나라는 그의 고함에 사색이 되었다. 몸을 심하게 떨며 울음소리를 높였다. 대표님, 전 그저 너무 당황해서. 이사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고 걱정하실까봐 무사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맹세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웅얼거리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선의의 피해자로 포장했다. 참으로 최고 수준의 연기력이었다. 그녀의 눈물에 태경의 분노가 누그러지려던 찰나 내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쇼, 그만하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순간 영하로 얼어붙었다. 강나라, 딱 하나만 묻지. 내 코트가 어떻게 내 차 안에 있었지? 나라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턱 걸렸다. 태경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나라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모든 가식을 꿰뚫어 볼 기세였다.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태경이랑 점심 먹으러 회사에 왔을 때 그 코트를 입었어. 집에 돌아가서 바로 안방 옷장에 걸어두었다고. 그런데 그 코트가 대체 무슨 수로 내 차 안으로 순간 이동을 했을까? 내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나라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모래성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입만 벙긋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태경도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라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의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나라, 대답해. 집무실 안의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라의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들려왔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나라의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갔다. 그녀의 몸이 힘을 잃고 소파 위로 털썩 쓰러졌다. 가장 기막힌 타이밍에 기절해 버린 것이다. 기가 막힌 묘기였다. 나는 기절한 그녀를 보며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다. 그녀의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나기 불과 몇 초 전 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상황을 강제 종료시킨 것이다. 태경의 반응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려 앞으로 나섰다. 움직이지 마. 나의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는 멈칫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기절했다고? 과연 그럴까? 나는 소파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창백해진 나라의 얼굴과 꽉 감긴 두 눈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는 손을 뻗었다. 맥박을 확인하거나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켰다. 렌즈를 그녀의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다. 우리 비서님 몸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네. 당장 구급차부터 부릅시다. 나는 촬영을 계속하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병원으로 모셔서 전신 스캔부터 받게 하죠. 혈당 저하인지 급성 심근경색인지 온 김에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있는지도 정신과 전문의한테 진단받게 하고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화면을 통해 분명히 보았다. 꽉 감겨 있어야 할 나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내 눈을 속일 순 없었다. 태경도 바보가 아니었다. 그 역시 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그의 얼굴이 먹구름처럼 새카맣게 변했다. 집무실안은 형언할 수 없는 어색함으로 가득 찼다.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죽은 척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걸 태연하게 촬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시커멓게 죽은 얼굴로 서 있는 총극. 이 삼류 연극도 한계에 달했다. 나는 촬영을 중지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허리를 폈다. 소파의 환자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거두고 태경을 향해 돌아섰다. 윤태경, 난 더 이상 이 우스꽝스러운 쇼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늘 내가 여기로 온 건 네 변명을 듣거나 불륜 현장을 잡으러 온 게 아니야. 내 것을 되찾으러 왔지. 태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 나는 그의 책상 뒤로 걸어가 회사 내 최고 권력의 상징인 무거운 가죽 의자를 당겨 깊숙이 앉았다. 등을 기대고 두 손을 책상 위에 깍지 낀 채 올렸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그를 경멸의 찬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법인 등록을 하던 그날부터 내 이름은 주주명부에서 내 이름 바로 옆에 새겨져 있어. 난 이 회사 설립자 지분의 30%를 소유한 대주주야. 그래. 태경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분명 이런 순간에 내가 권리를 주장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눈치였다. 하지만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할 명분이 없잖아. 말 끊지 마. 내가 쏘아붙였다. 이대 주주이자 공동 설립자로서 나는 회사의 이익과 평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어. 나는 갈수록 굳어지는 그의 얼굴을 쏘아보며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선언했다. 당신 윤태경 대표이사는 업무 외 시간에 비서 강나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사진이 유출되게 방치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어. 이 사태는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고 최근 주가 폭락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했지. 지어내지 마. 우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고 주가도. 시장이 개장하면 네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겠지.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시간부로나 주주 백희진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나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안건은 2가지. 첫째, 비서 강나라의 즉각 해고. 사유는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및 회사 이미지의 중대한 훼손. 둘째, 당신 윤태경의 대표이사 직무 임시 정지, 그리고 이사회의 내부 감사 실시. 당신의 직무가 정지된 동안 내가 임시대표이사를 맡아 회사의 모든 경영을 통제하겠어. 너 미쳤어? 태경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마침내 폭발했다. 백희진, 이 회사는 우리가 피땀 흘려 같이 키운 곳이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같이 키운 회사이기 때문에
내 그 더러운 사생활 때문에 내 궁전이 무너져 내리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야. 내 목소리가 그의 고함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착각하지 마.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야. 지극히 합리적인 비즈니스 결정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바짝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딱 1시간 주지. 모든 이사들에게 연락해서 온라인 긴급 이사회를 세팅해. 1시간 뒤 대회의실에서 네 보고를 기다리겠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소파에서 죽은 척하고 있는 나라를 차갑게 흘겨보았다. 저기 뻗어 있는 여자한테는 인사팀에 연락해 법대로 퇴직금 정산하고 당장 해고, 절차 밟으라고 해.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남아있을 때 빨리 꺼지라고.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집무실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왔다. 패배감에 젖은 남자와 소파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여자에게 완벽한 결별을 고하는 뒷모습만 남긴 채 문 밖의 사무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전 직원이 얼음장 같은 내 표정과 집무실 안에서 터져나온 굉음을 똑똑히 들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집무실을 나온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내 임원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로 직진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며 불안한 얼굴로 뒤따라온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했다. IT 부서에 연락하세요. 1시간 뒤 여기서 온라인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장비 세팅 서두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덧붙였다. 시럽도 우유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 1잔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이사님. 경영지원본부장이 조건 반사적으로 대답하고는 스스로 움찔했다. 그가 나를 그렇게 부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상장 후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나는 주주 자격만 남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은 평소 나를 이름으로 편하게 부르거나 호칭을 생략하곤 했다. 하지만 백 이사님이라는 호칭은 초창기 나와 태경이 함께 사활을 걸고 싸울 때를 함께했던 개국 공신들만이 부르던 이름이었다. 그 호칭에는 전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고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본부장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다. 한때 나는 태경과 이 자리에 서서 맞은편 가장 높은 빌딩을 가리키며 맹세했었다. 언젠가 저 꼭대기에 우리 회사 로고를 달자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사이엔 차가운 계산과 대립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밀려오는 감상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를 할 때가 아니었다. 전장의 불길은 이미 타올랐고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쏟아지는 메시지 알림을 무시한 채 주소록을 열었다. 내 손가락이 멈춘 곳은 한기철 이사님이었다. 한 이사님은 우리 회사의 사회이사 중 한 명이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나와 태경이 회사를 설립할 때 막대한 초기 자본을 대준 분이기도 했다. 그분의 지분은 8%에 불과했지만 나와 태경을 제외하면 가장 큰 주주였고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그분의 목소리는 절대적이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 이사님. 오, 희진아. 마침 내가 전화하려던 참이었다. 회사 소문이 벌써 내 귀까지 들어왔어. 수화기 너머로 한 이사님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희진아, 대체 너와 태경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너희 둘이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버텼는지 내가 다 지켜보지 않았니? 긴 이야기입니다. 이사님, 하지만 절 믿어주세요.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태경이는 현재 리더로서의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활한 여자한테 눈이 멀었어요.
그 강나라라는 비서를 말하는 거냐? 네. 한 이사님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태경이 녀석 참 훌륭한 친구지만 감정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게 약점이긴 하지. 희진아,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태경이의 직무를 임시 정지시키고 제가 임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승사는 어느 정도냐? 한 이사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사회는 나, 태경, 한 이사님, 그리고 벤처캐피털, VC를 대표하는 외부 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태경의 지분은 42%, 나는 30%였다. 평소라면 둘이 합쳐 절대적인 의결권을 행사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적이었다. 나머지 28%는 한 이사님과 4명의 외부 이사가 나누어 갖고 있었다. 태경을 몰아내려면 내 지분 외에도 최소 22%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즉, 한 이사님의 8%와 더불어 최소 2명 이상의 외부 이사의 지지가 있어야만 했다. 확신할 순 없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에게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악독한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순 없습니다. 게다가 태경이의 스캔들은 이미 시장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나는 주식앱을 캡처해 그에게 전송했다. 개장 후 불과 1시간 만에 우리 회사 주가는 5% 가까이 폭락해 있었다. 대중의 분노가 만들어낸 파괴력이었다. 알겠다. 한 이사님의 목소리가 노련한 사업가의 톤으로 바뀌었다. 희진아, 과감하게 밀어붙여라. 내 표는 전부 내게 던지마. 감사합니다, 이사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한 이사님이 말을 이었다. 나머지 투자사 이사들은 오로지 숫자와 이익만 좇는 늙은 여우들이야. 태경이의 행동이 회사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해. 네가 대표가 되면 회사를 훨씬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놈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게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곧바로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세희야. 희진아, 말만 해. 어떤 사람의 뒷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줬으면 해. 태경이 비서 강나라, 그녀의 배경, 학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그리고 최근 금융거래 내역까지 싹 다. 최대한 빨리. 문제없어. 세희가 즉시 대답했다. 지금 당장 우리 팀 풀 가동할게. 근데 갑자기 왜? 혹시 그 뒤에 뭐 구린 거라도 있어? 내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평범한 20대 비서 혼자서 이렇게 대담하고 치밀한 판을 짤 순 없어. 그 타이밍에 완벽하게 고장난 CCTV. 흠잡을 데 없는 해명문, 심지어 기절하는 타이밍까지. 분명 무대 뒤에서 대본을 써주고 조종하는 흑막이 있을 거야. 이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야. 우리 회사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려는 아주 주도 면밀한 기업 공격일 확률이 높아. 1시간 뒤 대회의실. 대형 모니터 화면이 6개로 분할되었다. 한 이사님과 4명의 외부 이사들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태경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매만졌지만 짙은 피로와 우울한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넥타이도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던 그에게는 전례 없는 실책이었다.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이사님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내가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회사의 대사회적 신뢰와 중대한 상업적 이익을 훼손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경이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화면 중앙에 바로 그 불륜 사진과 단톡방 캡처본을 띄웠다. 이사님들께서도 지난 며칠간 윤태경 대표이사에 관한 뜬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소문의 근원지를 직접 확인하시죠. 화면 속 이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비즈니스계의 능구렁이들이었다. 이런 치정 스캔들쯤이야 숱하게 봐왔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이사회 한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까발리는 광경은 그들의 긴 커리어에서도 처음일 것이다. 백희진! 그만해! 태경이 내 말을 끊으려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내가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내 압도적인 기세에 밀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다시 화면을 향해 설명을 이어갔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저와 윤태경 대표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치정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회사의 퍼블릭 이미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회사 주가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다. 벼랑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치는 녹색 곡선이 이사들의 눈을 찔렀다. 개장 후 단 3시간 만에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9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엄청난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표의 지극히 무책임한 사생활과 그의 곁에 있는 아주 교활한 비서에게 있습니다. 백 이사님, 벤처 캐피털 측 이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만 시장의 단기적인 감정 반응일 뿐입니다. 고작 이 정도 스캔들로 창업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그의 말은 참석한 많은 투자사 이사들의 속마음을 대변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회사의 이익이었지 대표의 침대 위 사정이 아니었다. 과연 고작 이 정도 스캔들일까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만약 강나라라는 저 비서가 앙심을 품은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라면 어떨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경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이 증거들이 증명해 주겠지. 나는 세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몇 초 후 암호화된 파일이 내 이메일로 도착했다. 나는 즉시 그 내용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강나라, 25세, 지방의 평범한 4년제 사립대 졸업. 하지만 이력서에는 해외 명문대 유학파라고 완벽하게 학력을 위조했죠.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 거액의 도박판에 휘말렸고 지금까지 엄청난 빚을 지고 잠적 중입니다. 강나라 본인 역시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자산이 전혀 없었지만 정확히 반년 전 그녀의 개인 계좌로 신원미상의 계좌에서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명품을 사들이고 심지어 어머니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내 말이 이어질수록 태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명확한 은행 송금 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 월급 350만 원짜리 비서가 무슨 수로 그런 거액을 융통했을까요? 나는 이사들을 향해 차갑게 물었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배우의 지저분한 실체가 까발려지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태경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화면의 자료들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쌌던 순수하고 결백한 부하 직원이 사실은 자신의 턱 밑에 독리를 들이댄 독사였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 자료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며 낯익은 로고가 떠올랐다. 에이펙스 테크. 우리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최대 경쟁사입니다. 각 나라의 계좌로 돈을 보낸 익명의 발송자를 추적한 결과 자금의 출처는 에이펙스 테크의 고위 임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각 나라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 에이펙스 테크에서 반년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력서에서는 그 사실이 완벽하게 삭제되었죠. 이사님들, 아직도 이게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이십니까?
침묵이 길어졌다.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최종 제안을 던졌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윤태경의 대표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개월간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의 보안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난 동의할 수 없어. 갑자기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태경의 고함이 터졌다. 그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핏발이 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희지나 100번 양보해서 나라시 쪽에 문제가 있다 치자. 그건 내 관리 소홀이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어. 하지만 네가 이런 지저분한 방식으로 내 회사를 뺏어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네 회사?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윤태경, 까먹었나 본데 이 회사는 내 것이기도 해. 나는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화면을 향해 말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태경 대표이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하고 저 백희진을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나는 가장 먼저 오른쪽 손을 단호하게 치켜들었다. 잠시 후 한 이사님의 화면에서 주름졌지만 굳센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뒤를 이어 투자사 측 이사 한 명의 손이 올라갔다. 분명 90억 원의 손실과 산업 스파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은 것이리라. 이제 한 표만 더 있으면 된다. 하지만 남은 두 이사는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다. 그들은 화면 너머로 서로 눈치를 보며 손익과 리스크를 필사적으로 저울질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태경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액정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발신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다. 모든 이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결국 폭발 직전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 대체 무슨 일인데?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들려왔다. 순간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태경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전화를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입술이 기괴하게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마침내 뼈가 다 발라진 사람처럼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동의할게. 그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직무 정지에, 동의에. 태경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처 입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제 궁전을 지키려던 남자가 전화 한 통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 버리다니 회의실엔 또 다른 종류의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화면 속 이사들도 갑작스러운 극의 전개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혼이 나간 태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승리의 기쁨 따위는 한 톨도 없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대체 누가 전화를 건 거지? 남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만큼 엄청난 소식이 대체 뭐란 말인가? 좋습니다. 나는 찝찝함을 억누르고 재빨리 회의의 주도권을 쥐었다. 대표 본인이 동의했으므로 직무 정지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응시했. 지금 이 시간부로 저 백희진이 임시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통제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한 이사님과 찬성했던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머뭇거리던 나머지 두 이사도 태경 본인이 백기를 든 마당에 더 이상의 반항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대세를 따랐다. 싸움은 끝났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연결을 종료했다. 거대한 대회의실에는 나와 태경 둘만 남았다. 짙고 숨막히는 패배의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도 걸지 않은 채 휴대전화와 커피잔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당장 대표실로 옮겨가 비밀 감사팀을 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샅샅이 파헤쳐야 했다.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였다. 내가 문고리에 손을 뻗은 찰나 뒤에서 공허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어. 불길함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단번에 알아챘다. 아까 그 전화는 병원 응급실에서 온 것이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 중이셔.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흐느낌과 함께 심장 깊은 곳에서 피를 토해내는 듯했다. 의사 말로는 상태가 너무 위독해서 운 좋게 살아나셔도 하반신 마비가 될 확률이 높대. 나는 몸을 돌렸다. 태경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내 앞에서는 항상 오만하고 강인했던 남자가 지금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펑하고 터지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가 종종 나를 독하게 괴롭히고 억지를 부렸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태경에게 그녀는 하나뿐인 어머니였다. 그런데 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까?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전화와 등 뒤로 들리던 물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당장 이혼시켜서 널 한 푼도 없이 쫓아낼 거야 라는 폭언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처럼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태경에게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나 혹은 그 강나라라는 여자와 결판을 내기 위해 회사로 직접 쳐들어온 건 아닐까? 가슴이 끝없는 심연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태경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어머니, 지금 어느 병원에 계셔?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핏발 선눈에는 깊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내 팔을 부러뜨릴 듯이 꽉 쥐었다. 희진아.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설마 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지? 내 심장이 얼음 송곳에 깊숙이 찔린 것 같았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윤태경. 나는 있는 힘껏 팔을 뿌리쳤다. 목소리는 폭풍우처럼 차가웠다. 내 눈에 내가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지를 악마로 보여? 그는 자신의 말이 실수였음을 깨달은 듯 말을 더듬었다. 그의 눈에 찰나의 후회가 스쳤다. 나는 그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내 탓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나는 휴대전화로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 응급센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느 병원인지 말해, 같이 가. 우리 사이에 아무리 큰 골이 패였다 해도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다. 게다가 이 사태는 어찌됐든 우리가 일으킨 폭풍의 연장선이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잘못된다면 내 인생에도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영원히 드리울 터였다.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이름을 댔다. 우리는 대회의실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다. 회사 직원들은 긴장과 공포에 질린 우리 얼굴을 보며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방금 시작된 거대한 기업 전쟁이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가족의 비극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다. 태경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는 푸른 핏대가 소름 끼치게 솟아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꽉 막힌 도로를 미친 사람처럼 고개 운전으로 내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나는 머릿속으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다시 강하게 진동했다. 세희였다. 희진아, 특급 정보 알아냈어. 세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그 강나라 뒷조사하다가 엄청난 인물이랑 연결된 걸 발견했어. 에이펙스 테크 임원은 그냥 장기말일 뿐이야. 진짜 배우 조종자는 따로 있어.
희진아, 너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듣고 있어.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배우의 조종자라니 누군데. 세희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내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저주받은 이름을 입에 올렸다. 류지아.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살을 파고들었다. 류지아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기억 저편,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상자가 덜컹거리며 열렸다. 그곳에서 대학 시절에 찬란했던 추억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흙탕 같은 기억들이 쏟아져 내렸다. 류지아. 대학 시절 내 룸메이트이자 나처럼 태경을 미친 듯이 짝사랑했던 여자. 졸업 파티가 열리던 날 밤, 그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비련의 공주님처럼 태경에게 고백했었다. 그러나 태경이 잡은 손은 그녀가 아니라 내 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힐 청춘의 한 페이지에 새겨진 씁쓸한 기억일 뿐이라 여겼다. 8년이 지난 지금, 이 이름이 내 인생에 이토록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그것도 이 모든 비극의 잔인한 연출자로 다시 나타날 줄은 악몽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에이펙스 회장 사모님이 된 류지아 말이야. 세희의 목소리가 상념을 깼다.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남편 회사의 페이퍼 컴퍼니를 주무르면서 비자금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기획하고 있더라. 강나라한테 돈을 보낸 임원도 류지아가 꽂아 넣은 수족 중 하나야. 그러니까 강나라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류지아가 보낸 빌어먹을 꼭두각시였던 거지. 내 뇌가 초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굵은 선으로 연결되었다. 왜 강나라의 이력서 위조가 그토록 완벽했을까? 왜 그녀는 태경의 멘탈 약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찔렀을까? 왜 하필 우리 결혼기념일 밤에 일을 쳤을까? 그건 류지아가 그 누구보다 나와 태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알았고 태경의 심리적 취약점을 알았으며 무엇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히 태경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8년 동안 가꾼 사랑과 피눈물로 세운 회사를 흔적도 없이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건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기획된 광기 어린 복수극이었다. 희진아, 어떻게 할 거야? 세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잿빛 풍경을 응시했다. 내 눈빛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세희야, 네가 찾은 모든 증거를 파일 하나로 묶어서 나한테 보내. 그리고 내가 너한테만 부탁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익명 이메일 계정을 파서 그 모든 증거 자료를 에이펙스 회장, 즉 류지아의 남편 개인 메일로 바로 쏴버려. 세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내 의도를 간파하고는 헉소리를 냈다. 이구나. 백희진, 너 진짜 무서운 여자다. 선은 그쪽이 먼저 넘었으니 자비는 필요 없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상장 기업을 주무르는 진짜 괴물이 자기 아내가 회사 자산을 개인 복수에 유용하고 회사에 엄청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안겼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절대 가만 안 둘 걸. 류지아의 화려한 사모님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고 있는 태경을 돌아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절망에 빠져 방금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은 이 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문득 이 남자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진리라 믿었던 선의와 동정심이 남의 손에 놀아나 자신과 나를 찢어밟기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렸으니,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방패를 든 사람을 원망했다. 차가 맹렬한 속도로 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우리는 차에서 튀어나갔다. 시어머니의 수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섬뜩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수술실 앞을 불안하게 서성이는 낯익은 인형이 보였다. 시아버지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주름진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태경아, 이제야
오는구나. 네 엄마가. 그는 태경 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말이 목구멍에 턱 걸렸다. 그의 눈에 짙은 증오가 맺혔다. 네가 여긴 왜 왔어? 그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같이 재수 없는 년만 아니었어도 내 아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어.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내를 죽이려던 거라고. 지금 그딴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요. 엄마는요. 상태가 어때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단다.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골절도 심해. 시아버지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아침부터 회사로 가서 너희들 일장춘몽이랑 그 미친년 치워버리겠다고 펄펄 뛰더니만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어. 태경이가 그년 때문에 이혼하면 너희 회사에서 콱 죽어버리겠다고 하더라니. 내 심장이 끝없는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 예상이 맞았다. 회사로 가셨다고요?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그러고 1시간도 안 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네, 엄마가 회사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다고. 회사 주차장 비상계단. 그 단어에 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사무실이 아니라 지하 비상계단이라고? 맞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경비원 말로는 지하 1층에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그 후미진 계단참에 머리가 깨져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더구나. 평소에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곳에 왜 본사 도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곳은 정말 외진 곳이다. 보통 청소부나 순찰도는 경비원만 오가는 곳. 무엇보다도 사내에서 CCTV 사각지대 중 하나였다. 시어머니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만약 강나라에게 행패를 부리러 왔다면 곧장 꼭대기 층 대표실로 향했을 것이다. 안내 데스크에서 제지당했더라도 로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터. 그런데 왜 굳이 사람도 없고 어두컴컴한 지하 비상계단으로 가서 넘어져 다쳤을까? 이 모든 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처럼 하나의 끔찍한 결론이 내 뇌리를 때렸다. 강나라. 이건 강나라 짓이 분명하다. 나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인사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강나라가 회사에서 나간 시간과 지하 1층 비상구 출입 기록, 차량 입출차 기록 대조해서 즉시 보고하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육중한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윤태경 씨 보호자분? 선생님? 태경과 시아버지가 의사에게 달려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러나 의사는 동정심이 가득한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다만 환자분 머리에 아주 강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척추 손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며 마음을 추스르더니 잔인한 사실을 선고했다. 유감스럽게도 환자분은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혼자 힘으로 일어서거나 걸으실 수 없습니다. 완전 마비. 그 두 단어가 거대한 철퇴처럼 태경과 시아버지의 정신을 산산조각 냈다. 시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에 무너져 내렸다. 태경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 그의 오만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나는 그들 뒤에 서서 이 비극적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내 마음에 연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승리의 기쁨도 없었다. 그저 운명이란 가끔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한다는 걸 느꼈을 뿐. 시어머니는 그동안 항상 자신의 불행을 무기로 태경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간섭해왔다. 그리고 이제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 통제권을 영구화하게 되었다.
그녀는 태경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저주이자 결코 벗어던질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렸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인사본부장의 긴급보고였. 백 이사님, 방금 다 확인했습니다. 강나라는 이사님과 대표님이 뒷문 비상계단으로 집무실을 나간 지 약 10분 뒤에 빠져나갔습니다. 본인 차를 타지 않고 택시를 불러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안팀장이 지하 1층 비상계단 사건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기묘한 빛을 내는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다. 진주가 밝힌 귀걸이 반쪽. 진주 아래에는 N 모양의 은빛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건 나라가 평소 차고 다니던 귀걸이였다. 대표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의 귓가에서 흔들리던 걸 똑똑히 보았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시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자리에 나라의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고 나라는 쫓기듯 뒷문 비상계단을 통해 헐레벌떡 달아났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계획적인 살인 미수다. 이사회 직후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나라는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분노로 펄펄 끓는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녀를 덮친 것이다. 시어머니 성격상 나라를 보자마자 쌍욕을 퍼부으며 머리채라도 잡았을 게 뻔했다. 나에게 털리고 태경에게도 버림받아 벼랑 끝에 몰린 나라는 결국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CCTV가 없는 어두컴컴한 계단참에서 두 여자는 격렬하게 뒤엉켜 싸웠고 그 과정에서 나라가 시어머니를 계단 밑으로 밀어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피투성이가 된 시어머니를 내버려 둔 채 혼비백산에 도망친 것이다. 이것이 숨겨진 진실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태경에게 다가가 그 귀걸이 사진을 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윤태경. 눈 똑바로 뜨고 이거 봐. 태경이 초점 잃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화면을 응시했다. 강나라 귀걸이야. 내 한마디 한마디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피투성이가 된 내 엄마 발밑에서 발견됐어. 태경의 동공이 공포로 찢어질 듯 수축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듯 그는 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사진을 미친 듯이 쳐다보았다. 자, 윤 대표님, 이제 어쩔 텐가? 아직도 저 여자가 내가 모함한 순진무구한 피해자라고 박박 우길 건가? 저 여자는 네 재산과 자리를 뺏으려 한 것도 모자라 자기 손으로 네 엄마 목숨까지 끊어놓으려 했어. 아, 아냐,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태경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을 쓸어 넘겼다. 세이가 보내온 류지아와 에이펙스테크에 관한 모든 비밀 자료를 그의 얼굴에 내던지듯 보여주었다. 그럼 이것도 봐. 내 그 눈먼 두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네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감싸고 돌았던 그 여자. 처음부터 네 대학 동기 류지아가 너랑 우리 회사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고 보낸 싸구려 장기말이었어. 네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함정들. 우연을 가장한 이 비극들. 이거 다 그 여자들이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써내려간 복수극 대본이라고. 그리고 당신 윤태경은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가장 멍청하고 불쌍한 광대였던 거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그의 세계관을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었다. 은행 송금 내역, 학력 위조 증거, 류지아의 은닉 자산, 에이펙스 테크와의 불법적 유착,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붉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벼랑 끝에 몰린 그의 이성을 무자비하게 지져버렸다. 그는 그 자료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마침내 온몸이 발작하듯 강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목구멍에서 피 섞인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가 그의 눈을 채웠다. 그 증오는 류지아를 향한 것, 강나라를 향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선과 악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 손으로 모든 걸 파괴해버린 자기 자신의 멍청함을 향한 것이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완전히 꺾였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병원 리놀륨 바닥에 그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소리내어 울진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벌겋게 충혈된 그의 두 눈에서 탁하고 뜨거운 눈물, 두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반평생을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살아온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박살났다. 나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윤태경,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이 회사는 내 피로 지은 내 궁전이야. 난 절대 포기 안 해. 그리고 우리 결혼은.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그의 무릎 위에 차갑게 던졌다. 하얀 종이 위 검은색 활자로 인쇄된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다. 집이나 예금 같은 다른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는 전부 포기할게. 대신 네가 가진 회사 지분 전부 위자료로 넘겨. 난 내 회사와 내 자유만 챙길 거야. 도장 찍어. 태경이 눈물과 절망으로 범벅이 된 눈을 천천히 들어 나를 보았다. 그는 나를 한 번 보고 바닥에 떨어진 이혼 소장을 보았다. 입술이 심하게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후회, 고통, 절망, 그리고 애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과거 아름다웠던 그의 얼굴에 기괴하게 얼룩져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이런 그를 보았다면 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심장이라는 이름의 유리는 한 번 산산조각 나면 두 번 다시 예전처럼 이어 붙일 수 없는 법이다. 희지나 사막의 모래를 삼킨 듯 갈라진 목소리였다.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빛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네가 강나라 말투를 빌려 내게 따지고 들었을 때, 네가 결혼기념일 저녁 약속을 냉정하게 취소했을 때, 난 매번 네가 멈출 수 있는 티켓을 줬어. 하지만 넌 네 손으로 그걸 찢어버렸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 우린 다신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그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한때 그를 향해 불타올랐던 사랑의 불꽃은 내 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끝없는 공허함에 대한 무관심만 남아있을 뿐 어머니나 성심성의껏 돌봐드려. 지금 어머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두 번 다시 멈춰서지 않았다. 고요한 복도에 내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걸음 하나하나가 나의 어두운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하는 의식이었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태경이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절망적으로 내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자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눈부신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폐가 가득 차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이틀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공기는 너무나 맑았다. 자유의 맛이었다. 차에 올라타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희야, 다 끝났어. 진행 상황은 어때? 그 자식이 도장은 찍었어? 시간 문제일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강나라는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방금 경찰 쪽에서 연락받았는데 인천국 제공항 출국장 들어가기 직전에 긴급 체포됐대. 긴급 출국 금지 떨어지기 전에 해외로 튀려다가 덜미를 잡힌 거지. 사건 현장에서 나온 귀걸이 혈은 DNA도 일치했고 완전히 도간에 든 쥐야. 다신 자유의 공기를 마실 일 없을걸. 완벽하네. 살인미수의 중대한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얹어졌으니 남은 청춘은 철창 안에서 푹 썩겠네. 류지아는? 수화기 너머로 세이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년도 끝났어. 회장 남편이 내가 보낸 증거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면서 새벽에 긴급 이사회 소집했대.
류지아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고 개인 계좌 싹 다 동결됐어. 이혼 소송도 이미 들어갔고 그게 끝이 아니야. 회장이 자기 아내 비리 증거를 경제범죄 수사대에 익명으로 싹 다 제보했대. 아마 지금쯤 수사관들이 류지아 집 압수수색하고 있을걸. 그게 바로 인과응보지. 내가 말했다. 악한 자는 결국 더 악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법이야. 그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아주 마음에 드네. 일주일 뒤 나는 태경의 완벽한 서명이 들어간 이혼 합의서를 받았다. 그는 회사 지분에 대해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모든 주식을 내게 양도하는 절차를 끝마쳤다. 약속대로 그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났다. 이로써 나 백희진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이 비즈니스 제국의 유일한 소유자이자 최대 주주가 되었다. 지분양도 절차가 마무리되던 마지막 날, 우리는 서류 전달을 위해 회사 회의실에서 짧게 마주 앉았다. 그는 사리 쏙 빠져볼이 푹 패여 있었고, 잘 나가던 최고 경영자의 눈부신 아우라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던 빛도 완전히 꺼져 있었다. 이 회사 온전히 내게 맡길게. 그가 힘없이 말했다. 그래. 내 손에서 이 회사는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거야. 엄마는 의식을 차리셨어. 근데 사고 이전의 기억을 전부 잃으셨어.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사 말로는 엄마 정신 건강을 위해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었다. 희진아. 그가 나를 보며 유리처럼 깨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최소한 친구로는 다시 지낼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수척해진 얼굴을 오랫동안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윤태경 씨, 앞으로의 당신 인생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그의 인생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우리와 같은 관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결말은 가장 익숙한 타인이 되는 것 뿐이니까.